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내추럴에서 김시연의 뷰 인터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한 단어로 정의하기 어려운 분이십니다. 누군가에게는 도전하는 사람으로, 누군가에게는 지금도 성장 중인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삶의 여러 갈림길에서 멈출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언제나 다시 시작하는 선택을 해왔습니다. 나이와 환경, 역할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인생을 새로 써내려 가시는 분. 오늘 내추럴 앵커 김시연의 뷰에서 욜로 멤버 박달님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저희 소개를 하려면 아까 한 단어로 다 규정 지을 수 없다고 하셨듯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제 직업은 주부이고요. 두 아이와 한 남자의 남편이자 엄마로 남편이잖아요. 괜찮습니다. 네, 부인이자 엄마로 20년 정도는 사실 주부로 살아오다가 이제는 아이들도 컸고 시니어 모델도 하고 있고 또 인플루언서 활동, 가수 활동, 쇼 스튜디오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욜로 멤버 박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욜로 멤버의 박다혜님 대해서 궁금한 점이 참 많은데요. 박다혜님 에너지가 되게 넘치시고 밝으세요. 보통 어릴 때 모습이 그 사람의 바탕이 된다고 하잖아요. 박다혜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어떤 아이였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도 부모님께서 살아계시는데요. 아버지께서는 75세이시고 어머니는 72세이신데도 지금도 두 분께서 산을 뛰어다니세요. 그 정도로 부모님께 감사하게도 그런 에너지를 아무래도 물려받은 것 같고요. 키워주실 때도 항상 야단을 치시기보다는 자존감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해 주시고 믿어주시고 항상 밝은 긍정적인 에너지로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특히 오늘이 아빠 생신이에요. 그래서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아빠 엄마 부산에 계셔서 그런데 서울에 계셨으면 여기 오셔서 아마 이 모습을 보셨으면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미리 알았으면 저희가 부산으로 출장을 갈 거였습니다. 네. 아, 부산에서 네.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첫 사회생활을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기도 하는데 첫 사회생활을 KBS 방송국이라는 멋진 첫 직장을 선택하셨어요. 그 시절 박다혜님이 된 그 시간이 어떤 시간으로 기억이 되시는지.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도요, 좀 앞장서는 걸 좋아하고, 또 친구들의 어려운 점이나 그런 의리가 있는, 여자라도 의리가 있는 편이어서 이렇게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이런 성격과 그리고 어울리는 거를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은 방송국에 이렇게 앵커님처럼 MC나 리포터로 이렇게 취직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가 딱 IMF 때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원을 축소할 때였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없었고 일단 사무직으로라도 네, 어떻게 턱걸이인지 모르겠는 일단은 들어갔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저의 이렇게 막 활동적인 에너지와 이렇게 앉아서 해야 되는 사무직이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송국에 취직했다는 것만도 너무 기뻤지만 하루가 솔직히 너무 지겨웠던 것 같아요. 그 사무직이 맞지 않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리포터를 하러 다닌다든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앵커를 한다든지 했다면 기자를 했다든지 이러면 사실 지금까지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지겹어요. 박다혜
박사님이 어떤 성향인지를 좀 더 확실하게 알게 해준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때는 삶에는 계획보다 빠르게 선택하는 순간이 오기도 하는데요. 24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궁금한데요. 제가 그 생각보다 그 남자 보는 눈이 어릴 때는 이렇게 높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잘 판단을 못해서인지 몰라도 대학 다닐 때까지도 그 남자친구를 한 번도 사귀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뭐라 그럴까 제 이상이 맞지 않으면은 여기 뭐 사귀어봤을 수도 있는데 한 번도 남자친구도 안 사귀어봤고 못 사귀어봤어요. 제 성향하고 안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회사에 들어갔는데 저희 이제 남편을 만난 거죠. 같은 직장에서. 근데 이제 너무 멋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반한 남자가. 이거 회사를 들어갔으면 일을 해야 되는데 회사 일에는 사무직이 안 맞다 보니까 관심이 없고 남편이 한 남자를 만났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그냥 홈컵대회가 실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결혼한 지 벌써 28년 차니까 지금은 그렇게 멋있다고 솔직히 못하겠어요. 너무 솔직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는 너무 멋있어 보였고 저 얘기를 항상 들어주는 그런 부분이 멋졌어요. 근데 예,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제가 그런 면에서 편안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용띠인데요. 남편도 같은 용띠예요. 그러니까 띠동갑을 만난 거죠. 저희 남편은 노총각이었던 거고 저는 네. 그냥 사회 초년생이 그냥 아기라고 지금 생각하면 24살 정말 아기인데 그래서 남편하고 이제 처음 연애를 회사 첫 생활과 첫 연애를 시작하게 된 거죠. 직장과 성향은 맞진 않았지만 그곳에서 큰 수확을 사실은 네, 거두신 큰 거네요. 수학일 수도 있는데 저희 부모님 너무 실망하셨죠. 그래도 우리 딸이 그래도 방송 들어가서 자기 하고 싶은 일도 펼치고 제가 또 장녀다 보니까 되게 기대가 크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사귀는 남자가 띠동갑이라는 너무 엄마 아빠는 부모님 입장에서 너무너무 놀라서 진짜 집안이 발칵 뒤집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남편하고 운명이었겠죠. 네, 그런 부모님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힘들었지만 남편 나이가 많다 보니까 결혼을 서두르게 됐어요. 러브 스토리가 좀 더 궁금하긴 하지만 그거는 사적인 자리에서 네. 제가 더 궁금한 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정말 많은 역할을 감당하셨다고 제가 네. 들었는데요. 또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어떤 시간을 보내셨는지. 마침 친정이랑 시댁이랑 같은 바로 옆 아파트에 살았어요. 우연히. 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보니 저희 시댁에는 제사가 저희 11개,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대씩 2개씩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시부모님 두 분 다 장남이시기 때문에 그 엄청 가족들의 대소사가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막내 아들한테 시집을 갔죠. 막내 아들한테 시집을 갔지만 형제들이 모두 다 서울에 계시고 지방에 계시다 보니까 저만 바로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랑 처음엔 같이 살고 나중에 본가에서 나와서도 거의 어머니들이 같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24살 나이에 허니문 베이비를 가졌지만 네, 그렇게 시댁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바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마침 또 아버님도 신장 투석을 하셔야 되는 여러 가지 병이 있으시더라고요. 남편하고 12살 차이 나는데 부모님은 이제 또 막내니까 시부모님은 연세가 많으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돌봐드려야 되는 진도라고요. 제가 어린 나이, 저희 딸이 지금 24살 됐는데 지금 저희 딸 오면 뭐 어떻게 내가 저 나이에 그걸 했을까? 오히려 수수해서 더 했을까? 왜냐면 참 회사를 그러고서 결혼과 동시에 또 그만뒀어요. 네네. 허니문 베이비를 가지게 되고 또 회사가 취미가 안 맞다 보니까 네. 저하고 안 맞다 보니까
남편만 다니고 저는 그냥 회사에 짝꿍 찾았으니. 미련이 없었어요. 그래서 회사도 그만두다 보니 전업주부고 시댁 생활도 같이 하게 되고 아이도 또 바로바로 태어나니까 여러 가지로 그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는 생각하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그 경험이 인생의 전환점에 큰 어떤 포인트가 됐을 것 같은데요. 그 시의 간을 지나면서 어떤 본인 스스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그냥 그때는 남편이 너무 그냥 첫사랑이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냥 남편의 가족들이 너무 소중했고요. 남편을 낳아준 부모님 너무 감사했고 우리 시어머님들 너무 좋으세요. 정말 존경 제가 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 친정 부모님도 처음엔 반대했다가 부모님 만나는 거를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부모님께서 너무 훌륭하셨고 그 가족 우애도 굉장히 좋아서 저는 시댁 가서 사랑도 많이 받고 사실 되게 행복했어요. 일은 제가 안 했던 일을 하다 보니까 제사도 지내야 되고 집안 일도 해야 되니까 쉽진 않았지만은 저희 부모님께서 너가 일단 시집을 갔으니 부모님한테 최선을 다해야 너희 아이들이 잘 된다 그렇게 얘기하셔서 아버님 병원 모시고 갔다 오는 날은 아이들도 친정부모님께서 오히려 유치원 갔다 오고 받아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부모님한테 효도를 해야 된다고 해서 거기 그게 저의 최대 그때는 힘들었어요. 근데 몸은 힘들지 몰라도 가족들과 함께 그러니까 그렇게 꿈이 많던 저도 아이들도 키우고 진짜 시댁에서도 오히려 그런 인정을 받고 어른들께 인정을 받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병원 모시고 갈 때는 어떤 때 내가 친구들은 다 놀러 다니고 대학원도 가고 유학도 가고 심지어 막 선보는 것도 보러 가거든요. 근데 집에서 이렇게 집안일을 한다는 게 어떻게 집에 와서 생각하면 좀 우울했다. 또 가족들과 함께 막 어울려서 아이들이 예쁘게 크고 함께 이렇게 안정감을 찾을 때는 또 행복했다가 좀 오락가락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이게 힘든 상황이었을 것 같지만 박다희님의 그 상황에 임한 자세, 마인드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즐겁게 그리고 아름답게 승화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의 박다희님을 있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제가 이야기 듣는 중에 잘 캐치해주자. 네. 그런 마음 속에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 줄기세포 화장품 사업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이제 그렇게 아버님 병원을 한 10년 정도 모시고 다닌 것 같아요. 추석이 길어지고 또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또 아이들도 어느 정도 그다음 중학교 학생 되니까 저도 제 일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우연히 줄기세포 화장품이 그때 좀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운영이 좀 힘들어서 제가 또 우연히 인수받게 돼서 회사를 운영하게 되는 기회도 오더라고요. 그래도 그러면서 약간 잠시 코로나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코로나라는 큰 변수가 찾아오는 거죠. 그 시기를 어떻게 넘기셨는지 그 스토리도 같이 좀. 그 회사를 처음 할 때는 방문 판매 형식이었거든요. 그걸 1대 순수방판이라고 하는데 제가 화장품을 막 파는 게 아니라 팔아주시는 분들을 이렇게 망을 만드는 거죠. 제가 처음에 그런 망이 있어서 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좋은 화장품을 홍보를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방판을 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점점 문의가 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점을 한 개도 없던 거를 정말 본사에 저 회사 하나 있던 거를 11개 지점까지 늘어나게 됐어요. 빠른 시간 만에 늘어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운이 좋았는지 줄기세포 그 앰플 자체가 유행하던 시절이기도 했고요. 그때는 고가 화장품도 되게 당연히 어떤 분들은 그냥 그 정도 화장품을 바른다 이런 분위기였은 바람을 잘 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대구 지점, 울산 지점, 거제 지점, 부산 경남으로 해서 제가 부산에 살았으니까 정말 한 1년, 2년 만에 11개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점을 방문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지점장님들을 관리해야 되니까 오늘은 울산, 내일은 대구, 수요일은 뭐 거제 이런 식으로 요일마다 다니다 보니까 정말 뭐 저는 이제 뭐 감기가 오면서 링겔을 맞은 편인데 몸이 체력이 떨어지면 링겔도 차 안에서 맞았어요. 약속 시간을 지켜야 돼서 이제 링겔 맞고 차에서 여동생하고 같이 회사를 했어요. 여동생이 운전해주면 이제 제가 차에서 1시간 뒤에 이렇게 딱 빼서 그 정도로 이건 이제 저 열정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열정적으로. 네, 가정을 한 뭐 12, 3년 동안 잘 이끌다가 어느 정도는 돌아가게 되니까 제 일을 하게 되고 그 일이 너무 신났어요. 재미있고 신나고. 지금 얘기하시는 네. 정도 그때를 회상하면서 신나 보이시거든요. 그리고 시댁에서 어른들과 어머님과 부모님, 이모님 다 이렇게 함께 활동했던 게 우리 지점장님들이 거의 다 5, 60대 이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른들을 대했던 게 참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제가 어린애들하고 놀러 다니던 20, 30대는 전혀 없었고 딱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30대 후반이었는데 그 어른들과 함께 그 생활하던 게 회사로 옮겨져서 네. 참 가정적인 느낌, 회사긴 회사인데 가족적인 분위기로 익숙한. 예, 이끌다 보니까 어른들도 되게 신뢰를 가져주셨고 저희 지점장님들도 정말 오히려 저를 걱정해주는 그런 분위기여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고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고 많은 분들이 갑자기 놀랄만한 선택을 하셨어요, 그죠? 42세 시니어 모델을 도전하시면서 그 계기로 또 어떤 게 무엇을 그래서 하셨는지. 그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던 도중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니까 이렇게 방문 판매는 모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집합 금지랑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온라인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방문 판매가 매출이 떨어지는 거를 확실하게 느끼니까 이걸 계속 제가 붙잡고 있다가는 마이너스가 나는 판단이 들어서 근데 아무래도 부산 경남은 그 여러 가지 정보력도 낮고 온라인 판매가 앞으로는 더 잘 되겠다 싶어서 서울에 가고 싶었어요. 마침 저희 아들이 인서울을 할 수 있었고 또 딸도 3년 뒤에 인서울을 할 수 있게끔 전 서울로 가겠다 아이들이 의지가 있으셨군요. 네. 근데 저희 남편도 이제 나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저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나이 차이 나니까 저를 엄청 구속하는 줄 아는데 저희 남편은 고생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신뢰가 있잖아요. 20년을 살다 보면서 서로 이렇게 가정을 잘 이끌고 어른 잘 모시고 이런 책임감 강하고 이런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하거나 이런 거 없이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나는 네가 나보다 돈을 더 잘 벌 것 같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저희 남편은 이제 그만큼 저를 믿고 하고 싶은 거 이제는 너의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 핑계 삼아 저도 이제 유학이라기보다 제 꿈을 좀 더 저는 해외로 나가는 게 제일 큰 꿈이었거든요. 처음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고 싶지만 서울로 올라왔던 이유는 이제 해외로 좀 우리나라를 알리고 수출하고 싶고 그 마음이 사실은 컸어요. 화장품에 살 때부터 있었는데 와서는 사실은 두피 사업이 사실 더 관심이 많았어요. 그때도 피부보다는 두피 헤어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무조건 서울을 가자 계속 마음속에 있었는데 아이들 대비로 해서 꿈을 한 개씩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시니어 모델도 하시면서 또 지금은 정말 다양하게 여러분에서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이 모든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은 지금 딱 무엇이었을까요? 일단은 저는 부모님의 영향인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워낙 그렇게 실행력 강하신 분들이시니까 에너지가 강하시고 저를 그렇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어디 가서도 실패할 생각이나 힘들어질 생각 자체가 사실은 그다음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아요. 뭐든 하다 보면 또 길이 열리겠지, 또 열리겠지, 또 가지가 찢기겠지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런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 물론 힘들 때 많죠. 정말 눈물이 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 또 방법이 있겠지, 또 방법도 생기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또 좀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은 그런 누구나 엄마들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아이들과 함께 같이 성장하고 싶었어요. 너희들만 잘 되라, 너희가 잘 되라 이게 아니라 엄마가 잘 돼야 아이들도 잘 되는 거 아닐까 항상. 그래서 제가 잘 되고 싶었어요. 제가 잘 되면 아이들도 그 모습 맞는 말씀 잘 같습니다. 되겠지. 네, 저도 좀 그게 공감이 되네요. 네. 박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시간이 이분에게는 24시간이고 48시간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변에서 건강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이분 도대체 잠 언제 주무시나? 항상 듣는 말이 자주 들으시죠. 건강 걱정을 주변에서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아버님 병 족발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구석하시고 돌아가시고 집안 대소년이 많다가 제가 이제 남편 회사에서 부인이 35세, 만 35세 넘어야 속 건강검진을 해줘요. 회사 돈으로. 그래서 30대에는 건강검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못 하고 살았는데 회사에서 그냥 비싼 거 해주니까 36살에 첫 건강검진을 했는데 암이라는 거예요, 제가. 저는 제가 엄청 건강한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잠도 없고 이렇게 이런 체질 자체가 뭐 잠을 한 3시간 잠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섭차 뭐 내가 개운하다 이런 거 없이 되게 잠이 좀 없는 편이기도 하고 크게 피곤함을 못 느끼니까 제가 되게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 건강검진에 갑상선 암이라고 하니까 세상에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다시 해주세요. 제가 그럴 리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 친정 쪽에도 암 걸린 사람이 없어요. 가족력도 없고. 그래서 뭐 조심하거나 그래야 되는 생각했는데 갑상선 암이라고 하니까 정말 진짜더라고요. 진짜 다시 했는데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뭐 좀 뭐 이렇게 아주 초보니까 조금 진행 과정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 몸 안에 암세포가 조금이라도 암덩어리가 있다는 자체를 하루 잠을 편하게 잘 수가 없어서 일단 저는 이거 제거해도 돼요. 지금은 갑상선을 제거하지 않은 수술 안 하고 그런 방법도 많이 있는데 저는 그때 벌써 지금 15년, 14년 전이니까 10년도 지났죠. 그때 당시만 해도 너무 무서워서 가장 빨리 수술되는 병원을 알아보고 수술을 해서 갑상선을 지금 아예 같이 절제를 해서 떼어냈기 때문에 호르몬 조절이 사실은 안 되니까 아침마다 이제 죽을 때까지 신지로이드라는 약을 하나를 그 호르몬을 조절해주는 약을 매일 먹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더 제 지인들이나 가족들은 제가 갑상선도 없는데 갑상선만 뭐 저하증이든 항진증이든 굉장히 피곤함을 많이 느끼는 병인데 쟤는 아예 떼어냈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제 항상 걱정을 많이 해주시죠.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갑상선 수술을 한 이후에 더 피곤함을 느낀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정신세계를 잘 쓰는 건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신지로이드 약이 너무 잘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제가 갑상선이 없어서 나 피곤하지 이런 생각보다는 잊고 싶어요. 이 일과 뭐 사람을 만나고 내 즐거움을 찾으면서 내가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살고 싶다고 해야 되나? 박사님의 컨트롤. 에너지가 네,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선을 이겨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 걸리신 분들 한번 제가 이걸 보시는 분들 암 수술 하신 분들도 있고 암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생각을 또 해요. 아 이거 내가 극복하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은 거를 계속 생각을 길게 하다 보면 또 암이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 생각을 안 해요. 어려운 생각은 못치다기보다 그런 제가 제 인생은 암 걸리기 결혼하기 전후로 바뀌는 게 아니라 암 걸리기 전후로 바뀌는 것 같아요. 암 걸리기 전에는 사실은 또 혈액형은 A형 혈액형이 크게 상관없을 수 있지만 좀 생각을 많이 하는 성격이에요. 이제 막 어울릴 때는 이렇게 막 털털한 것 같으나 집에 가면 엄청 신경 많이 쓰고 이 말을 하지 말걸 할걸 뭐 이렇게 막 이런 번민에 이렇게 살 때 그게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암 수술을 한 이후부터는
일단은 저를 더 위해야겠다. 내가 먼저구나. 그러면 저 사람 생각하다가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요. 상대방들을 생각하다가 여건대로 생각하다가 스트레스 받는 건데 나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거의 뭐랄까 줄다 못해서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곤함을 덜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디 이렇게 행복 전도사나 건강 전도사를 할 일이 있으면 정말 스트레스를 빨리 없애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아, 저부터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다혜님의 살아오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나이에 대한 기준이 남다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다혜님은 나이라는 걸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지금 백수하시는 분들 보면 그때는 그 옛날에 정말 30년대 이전 30년대 분들은 솔직히 전쟁도 겪고 보리고기도 겪고 정말 힘든 시기를 못 먹고 진짜 힘든 시기를 지나오셨지만 우리 때는 사실은 못 먹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건강 상태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백수하시는 분들은 사실 너무 얼굴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연세도 많이 느껴지시고 근데 저희 때 백세는 그냥 이물속 같을 것 같아요. 한 60, 70 나이 정도를 보일 것 같아요. 그만큼 의술도 좋고 생활 환경도 너무 좋다 보니까 그래서 백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한 200살 정도 산다고 말을 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징그럽다고 막 그렇게 사느니 근데 제가 볼 때는 자기 관리를 잘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백수의 얼굴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데 관심이 너무 항노화와 이렇게 건강하게 제가 아파봤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고 젊게 사는 거에 최대의 관심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막 이제 SNS나 유튜브도 많이 찾아보면 계속 딸려오잖아요. 근데 보면 어떤 박사님은 400살까지 산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걸 보고 다른 사람은 웃었을지 몰라도 저는 가망성 있다. 옛날 공상과학 영화 보면 이런 통에 할머니가 들어갔다가 아가씨로 걸어 나오는 공상과학 영화가 있어요. 옛날에 봤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너무 말이 길었다. 통 안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그 정도로 방선이든 뭐 먹거리든 모든 게 저는 되게 아직 어린애 같은 감성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죠? 그만큼 자기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애랬을 때 200살이 된다고 앞에는 다 잘라져있고 200살까지 전 산다고 봤을 때 지금 50살, 60살, 70살은 정말 이제 시작하는 나이지 옛날처럼 끝내는 나이가 정리하는 나이가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 가지다 보니까 젊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새겨 듣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직 시작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께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도 겪어왔고요. 뭐부터 해야지 크게 잡으면 사실 못할 것 같아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걸려서 안 되고 그래서 작게 잡고 뭐라도 일단 한계를 시작하다 보면 또 한계가 생기고 한계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지금부터 엄청 대단한 걸 해야지 이런 거 창피해서 못해 이런 건 뭐가 걸려서 못해 이렇게 하면 시작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아주 진짜 작은 거 있잖아요. 작은 거 한 개부터 시작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주부였으니까 주부분들이나 경력 단절 되신 그런 여자분들 아이 키우다가 뭐 해야지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실패하더라도 조금부터 시작하시다 보면 계속 좋은 일들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씀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가지고 계신 에너지를 같이 나누고 싶으셔가지고 많은 얘기를 오늘 해주셨는데 오늘 이야기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도 시작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드리고 인생을 즐기며 설계해 나가는 모습이 많은 분들께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빛날 욜로 박다혜님이 인생을 진심으로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잘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